안녕하세요. 중동 지역 주요 인증 제도 및 인증 취득 실무 노하우를 발표하게 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UA사무소 강병국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어, 금일 발표하게 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인증 현황 및 인증 취득 실무 노하우, 그리고 진출 사례를 통한 수출 확대 전략 모색, 그리고 TTL 국제 인증 안내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기관에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1966년 기관이 설립되어 있고, 산업통상부사나 공공기관입니다. 특이사항은 저희가 예산이 1년에 한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는 국가로부터 재원을 받지 않고 전액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2020년 기준 955명입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은 국가 R&D 지원 사업, 그리고 국민 안전 사업, 그리고 기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 분야에는 전기전자, 환경, 교정, 의료기기, 소재, 그리고 소프트웨어 통신 등이 있고, 그리고 국가기관 사업 분야에는 항공, 우주, 철도, 국방, ICT, 에너지 분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 확보에서 사실 여기 보시면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 많은 국가기관이 있는데 이런 국가기관으로부터 많은 업무를 위탁받아서 업무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국내외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내 인증 뭐 K마크, KC 인증을 지원하고 그리고 해외 인증 지원에 있어서 저희가 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그러니까 해외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직접 인증을 지원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대행 서비스 또는 업무 협약을 통해서 많은 업무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스타 기업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유망 중소 중견기업을 발굴해서 저희 연구원과 매칭을 시켜 그리고 하여 이제 유망 중소 중견기업이 수출을 잘 할 수 있게끔 집중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교육 사업입니다. 저희가 해외 인증 교육이 있고, 그리고 산업체 대상, 코라스 제도 교육, 그리고 전문 기술 교육, 그리고 공연장 관리자 전문 기술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내 네트워크를 보시면, 사실은 저희가 원래는 서울 구로가 본원이었는데, 정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서 진주로 본원이 이전함에 따라서 현재는 진주 본원 외에 9개 본원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중국 시험소가 있고, 미국이랑 여기 UAE 사무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증 현황 및 인증 취득 실무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실 이번 그 세미나 주제가 중동 지역 주요 인증 제도 및 인증 취득 실무 노하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통상 중동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중동은 통상 아랍어를 주요 공용어로 사용하고 대부분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국가로 이게 뭐 정확하게 명칭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학자 그리고 부류마다 나라가 다르다고 합니다. 보통 GCC 6개국, 레반트 4개국, 마그레브 4개국, 그리고 기타 5개국으로 그리고 뭐 통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넣고 빼고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중동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없어서 막연히 중동하면은 뭐 그냥 더운 나라 사막 그리고 뭐 테러 뭐 이런 쪽으로 느꼈는데 사실 중동에 속해 있는 나라는 매우 많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실 근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나라는 사실 중동은 아니고 중동 내에 있는 GCC 국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UAE가 있고 그 옆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그 UAE 아래에는 오만 그리고 그 위에 바레인, 쿠웨이트가 GCC 국가고 그 옆에 이제 예멘까지 해서 저희가 나중에 설명드릴 예멘까지 포함해서 GSO 인증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중동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제가 GCC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잘 이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GCC 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증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전적으로 뜻을 보면은 해당 기술 기준, 규정 등을 만족함을 증명하는 증서. 그리고 시험 성적서는 이제 해당 기술 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의 문서입니다. 제가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시험을 또는 인증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게 인증인지 이게 그러니까 필요한 게 인증인지 성적서인지를 잘 이렇게 판단하지 못하셔가지고 전화나 또는 메일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뭐 인증은 그러니까 시험 성적서나 기타 무슨 서류들이 모두 완비되어 있을 때 인증서가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증은 최종적으로 그 제도를 만족함을 증명하는 증서이고 시험 성적서는 해당 제품이 기술 기준에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인증기관은 규제기관 정부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으로 서류 검사, 인증서 발행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지정시험기관은 규제기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이고 그리고 국민시험기관은 ISO IC 1702호라는 기준에 따라 인정기구로부터 지정된 시험기관입니다. 그리고 CB 성적서 및 인증서는 ICE CB 제도에 따라 발행된 성적서 및 인증서입니다. 이거는 뒤에 제가 각국 인증제도를 설명드릴 때 많이 나오는 용어라서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우선 G마크입니다. GSO에서 운영되는 GCC 통합지역 마크로 국가 간 기술장벽 제거를 위해 16년 7월 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인증기호는 GSO 7개국 회원국 통합인증으로 규제 품목을 인증 취득 후 G마크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 회원국은 7개국으로 사우디, UAE,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사실은 예멘은 GCC 국가는 아니지만 플러스 예멘까지 해서 총 7개국이 G마크 회원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 품목은 전자납기기, LVD,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전자기기, 그리고 장난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리스트 1, 리스트 2로 구분되어 있는데 리스트 2가 반드시 이제 G마크를 받아야 되는 인증입니다. 대상은 선풍기, 냉장고, 세탁기, 믹서기, 토스트, 전기온수기, 에어컨 등이 있습니다. 인증 절차는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시고 만약에 기존에 받으신 성적서가 있으시면 그 성적서를 바로 업로드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인증기관의 안내를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시험기관에 의뢰를 하셔도 되고 하셔가지고 시험 성적서를 받으신 후 서류를 모두 온라인 등록을 하시면 인증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리뷰하여서 인증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G마크는 말씀대로 마크, 그러니까 반드시 제품에다 라벨링을 붙여야 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인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요구 서류는 매뉴얼, 그리고 부품 리스트 도면, 위험평가서, 제품 설계 분석서, 그리고 공인시험 성적서에는 G마크의 경우는 안전 및 전자파 시험 성적서가 필요합니다. 또는 CB 성적서 및 인증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중동 지역은 해당 국가마다 플러그가 다르기 때문에 GCC 국가는 플러그가 다르기 때문에 플러그 성적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가선언서가 필요하고 그 제품 사진 그리고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타입 이그제미네이션 서티피케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등록 시 기업 책임자인 이코노믹 오퍼레이터를 지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기업의 담당자를 지정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담당자의 온라인 계정으로 모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다음과 같이 www.gso.or.sa를 들어가시면 GSO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G마크 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GCC 국가가 아랍권 국가긴 하지만 그래도 뭐 G마크나 많은 국가에서 다행히도 영어로 잘 홈페이지가 돼 있어서 실제로 등록하시거나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기업 등록을 하시고 인증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어려우시면은 뭐 직접 가서 홈페이지를 보셔도 되지만 저희 뭐 산업기술시험원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하는 방법 등을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GC국가 중에서 가장 큰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인증은 사베르로 규제기관은 사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규제 분야는 사우디로 수입되는 제품 대상입니다. 매우 광범위합니다. 인증 기호는 2020년 1월 15일부터 사베르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제품은 사우디 내로 수입이 불가합니다. 인증 종류는 제품 인증, 그리고 선적 허가 등이 있습니다. 대상 품목으로는 전기기기, 기계류, 식품, 화학용품, 가스기기 등 매우 광범위합니다. 인증 요건에 사우디 내 트레이드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현지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시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증 절차는 수입자가 사베르 가입 및 제품 등록 후 인증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이제 수입자가 계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등록을 하시고 시험 성적서가 있으시면은 시험 성적서를 올리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으시면은 인증기관 안내를 받으셔도 되고 직접 시험 성적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 인증을 받으시고 그리고 특이사항은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선적 허가가 있습니다. 선적 허가 인증이 대상이든 아니든 사우디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사베르로 들어가셔서 제품 등록을 하시고 선적 허가를 반드시 취득하신 후 수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통관에 묵힐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 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베르 시스템 내 제품 인증을 보시면 사소 COC, 사소 ICE 서티피케이트, 그리고 GCTS 서티피케이트, QM 서티피케이트,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이 있습니다. 우선 사소 COC를 보시면은 가장 광범위한 인증으로 사소 요구사항에 만족하는 성적서 제출하시고 서류 제출하시면은 인증기관에서 확인하고 인증서가 나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경우이고 그 다음이 사소 ICEE 서티피케이트입니다. 해당 제품이 사소 ICE 서티피케이트의 대상인 경우는 우선 사소 프로덕트 인증 전에 우선 그 ICE 12 성적서 및 인증서를 취득하여야 됩니다. 이 경우도 저희 한국산업교시학원이 저희 그 ICE 12 시험 성적서 발행 기간 및 인증서 발행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적서 및 인증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그리고 성적서 및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사베르 시스템에 오셔서 제품을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선적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GCTS 서티피케이트입니다. 이 GCTS 서티피케이트는 앞에서 말씀드린 G마크입니다. G마크 대상 제품인 경우는 ICEE 서티피케이트가 비슷한 방식으로 먼저 우선 GSO 인증을 먼저 취득하시고 그 다음에 사베르에 오셔서 제품 등록하시고 선적 허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QM 서티피케이트입니다. 이거는 품질 마크로 제품 인증 외 공장 심사 요구 그리고 일부 제품 같은 경우는 COC나 다른 제도가 없고 반드시 QM으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에너지 효율입니다. 에너지 효율 대상 제품은 SLS.gov.sl을 통해 별도로 인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선적 허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은
인증 대상 유무에 상관없이 SCOC, 시먼트 COC 승인이 요구됩니다. 미승인 시 통관이 불허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베르 해당 홈페이지입니다. 사베르.sa고 여기 또한 영문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모든 인증이 HS 코드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출이나 인증이나 모든 걸 준비하시기 전에 수출하시는 제품의 정확한 HS 코드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베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HS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수출하시고자 하는 제품이 어느 인증의 대상품인지 뭐를 해야 되는지가 다음 화면과 같이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랍에미리트 이카스 EQM입니다. 규제기관은 에즈마입니다. 규제분야는 국민안전효율, ROHS 등이 있습니다. 인증기간은 규제 품목에 대해 강제 인증제도 이카스 1년이고 유효기간 1년이고 임의인증제도 EQM 3년을 취득해야 합니다. EQM 취득 시 공장심사 요구되나 이카스가 면제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임의인증제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KS랑 KC제도랑 비슷합니다. 저희가 KC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 1년이고 반드시 받아야 되는 강제인증제이고 저희가 통상 임의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좀 낮은 수준의 그런 인증제도가 아닌가 하는데 오히려 더 공장심사까지는 더 강력한 인증제도여서 통상 3년이 유효기간이고 그리고 EQM이나 KS를 받으면은 보통 KC나 저희 UA 같은 이카스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효율 및 ROH 해당 제품 인증 효율 및 ROH 쓰는 해당 제품이 대상이면 인증이 요구됩니다. 대상 품목으로는 전기기기, 식품, 화학용품, 가스기기 등 다양합니다. 인증 요건으로 UAE 내 트라이빙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현지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온라인 시청하게 됩니다. 인증 절차는 수입자가 에즈머 온라인 가입 후 인증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 또한 그 절차가 유사합니다. 온라인으로 기업 등록 및 제품 등록을 하시고 시험 성적서 등록하시고 그다음에 만약 EQM 대상인 같은 경우는 공정심사를 받으시고 인증서가 발행이 됩니다. 다음은 이카스 제출 서류입니다. UA 사업자 등록증, 공인 시험 성적서 또는 CB 시험 성적서, 인증서, 그리고 제품 매뉴얼, 제품 라벨, 그리고 제품 사진, 그리고 자가선언서, 그리고 플러그 확인서입니다. EQM 같은 경우는 이카스 제출 서류 외에 QMS, 햇섭 매뉴얼, 그리고 제품 공장 도시 공장 설비, 그리고 레이아웃, 공장 위치 지도, 그리고 품질 보증 계획들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 ROHS 같은 경우는 공인기관 해당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요즘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화장품, 세제 등은 두바이 수출 시 두바이 지방정부의 추가 승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게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UAE 같은 경우는 연방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두바이도 있고 아부다비도 있고 샤르자라는 사실은 각 토국들이 모여서 한 국가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기존에 경기가 좋고 좋을 때는 모든 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랑 유가락 등으로 경기가 나빠지면서 연방정부랑 지방정부랑 서로 어쨌든 좀 다른 행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 이 이카스 EQM은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통상 연방정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지방정부에서 받아주는 게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인데 지금 현재 가끔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두바이에서 별도로 등록이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www.ejima.gov.ae로 여기도 홈페이지가 영문으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로 쿠웨이트입니다. 쿠웨이트의 경우 개인 사용 목적, 정부 사용 목적, 임시 사용 목적에 따라 요구 서류가 상이합니다.
제품 검사 성적서, 제품 평가 인증서 취득을 요구하고 있고 모든 진행 절차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만입니다. 오만은 에너지 효율 제도가 강제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고 그 외 제품은 대부분 GS 규격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오만 산업부는 DGSM으로 아래 다음과 같이 여기 홈페이지 주소로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오만도 에너지 효율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바레인입니다. 타이어, 장난감, 전기전자 제품 등의 규제 대상이고 수출 시 서류 및 대상 여부 확인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바레인 산업부에 메일 또는 문의를 하셔서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바레인은 에어컨 에너지 효율 제도를 시행 예정으로 유효기간 3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만 바레인 효율 시험 성적서 제출 시 반드시 3년 내 시험한 그리고 시험일까지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공인시험 성적서를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진출 사례를 통한 수출 확대 전략 모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있으면서 국내 이제 수출 기업들을 많이 상담하면서 제가 겪었던 일을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수출 기업 A사는 UAE에 지속적으로 수출을 해온 기업입니다. UAE 정부는 제품의 라벨링 제도를 고시하고 모든 제품의 표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제도 시행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세부 사항이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정부에서 강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수출품 선박 수출 시 UAE까지 약 한 달간 운송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납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기업은 라벨 없이 선적 후 UAE 내에서 일부러 임시로 박스를 다 열어서 라벨을 부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수출 기업 B사는 인증 진행에 있어서 매번 애로사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통상 인증기관은 인증 소요 기간을 워킹데이로 4일, 2, 3주씩으로 미리 안내를 합니다. 이 기간은 모든 서류가 문제가 없을 때를 가정한 것이고 서류 보완 조치가 생길 때는 소요 기간이 다시 연장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도 뭐 사우디에서 한 기업이랑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많이 제가 봤던 경우인데 뭐 사실은 수출 같은 게 뭐 시간의 문제니까 기업들이 매우 서두릅니다. 근데 선적하는 배가 한국에서 UAE까지 가는데 한 달의 기간이 걸리니까 인증을 받지 않으시고 미리 선적을 하시고 그 사이에 4일,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 인증을 진행하면 문제 없겠지 하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 이게 서류가 완벽할 때가 4일이 걸리는 거고 이게 계속 문제가 생기면은 일주일도 걸리고 한 달이 걸리고 이 2달이 걸리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는 두바이에 도착했을 때는 두바이 항에서 묶이고 계속 페널티를 지불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하면 인증을 완료 후 선적을 권장드립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최대한 여유 시간을 가지고 신청을 권유드립니다. 중동은 시간 및 문화가 한국과 매우 다릅니다. 사우디, UAE 등 중동 인증 시 현지 대리인들 수입자 사업주 등록을 요구합니다. 현지에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인증 진행 시 현지 대리인, 수입자 명의로 인증 진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현지 대리인이 독점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한 번 맺은 계약은 파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중동은 로컬이라고 하는 현지인의 권한이 매우 강합니다. UAE만 하더라도 인구 1000만 국가의 로컬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로컬이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수입자가 로컬 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 독점 계약을 맺으면 파기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이런 경우 상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을 수출하는 C사는 모든 제품에 대해 이카스 인증을 취득 후 판매하고 있었으나 다른 국내 DE사는 인증 없이 판매하거나 일부 제품만 인증 취득 후 판매를 확인하였습니다. C사는 인증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한 것에 대한 억울함 및 인증체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화장품, 세제 등 일부 화학 제품의 경우 연방정부 인증 이카스를 취득하더라도
두바이 내에 수입 또는 판매하려 하면은 두바이 지방정부 승인이 취득이 요구됩니다. 중동 지역이 한국에 비해 시장 사후 관리가 엄격하지 못한 건 사실이라 정책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서 제가 인증을 담당하는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가능하면은 현지에서 주어진 룰을 지키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KTL 국제 인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KTL 해외 인증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certinfo.kr인데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국제 인증 제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하시고 안에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뭐 완벽하진 않지만 들어가 보시면은 그래도 해외 인증에 대해서 경향이나 무엇이 오가는지에 대해서는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KTL 해외 인증 시험 인증 지원입니다. 저희가 국제 인증, 그리고 유럽, 북미, 중동, 신남방, 신북방, 중남미, 아시아 지역의 국가에 저희가 직접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인증 업무를 하는 것도 있고, 또 현지 국가기관과 저희가 MOU 등을 맺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다음과 같이 담당자 전화번호와 연락처가 있으니까 혹시 관련 수출하시는 데 있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지역 주요 인증 제도 및 인증 취득 실무 노하우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TL의 최수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럽 수출에 필요한 CE 인증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CE 인증이라는 것이 이제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은 유럽연합이라는 국가 단위의 연합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국가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가 간의 교역에 있어서 다양한 인증이 존재하게 되면은 제품의 수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 차원에서 하나의 인증 제도로 통일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요. 지금 현재 그 유럽 단일 시장은 인구가 약 5억 명이 되는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 2,100만 개의 기업들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들을 원활하게 이제 제품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단일화된 그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 연합 자체가 이제 1957년에 설립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그 단일 시장의 법률을 만들고 1993년에 이제 CE 인증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제품의 안전성에 있어서는 CE 인증으로서 가늠을 하겠다라고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E 인증은 이제 기술적인 장벽을 없애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도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CE 인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제조국에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조를 한국에서 하든 또는 중국에서 하든 또는 유럽 안에서 하든 제조국에 상관없이 EEA 회원국이라든지 또는 터키를 포함한 그 유럽연합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때는 반드시 요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 제조자가 받아야 된다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에 내 제품을 수입해주는 공인 대리인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공인 대리인에 의해서도 부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내가 제조를 하고 유럽의 수입자를 통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하실 때는 제조자와 수입자 모두 제품을 부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CE 마크를 부착을 하게 되면 이 제품은 그 EU 법률에 따라서 검증된 제품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그 공인하기 위한 공인기관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공인기관 지정은 유럽연합의 어떠한 국가라도 상관없이 공인기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국가별로 지정된 공인기관들의 어떤 지위나 자격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A라는 기관이 있고 뭐 폴란드에 D라는 기관이 있는데 내가 인증을 A 기관에서 받아야 될지 D 기관에서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것은 그 두 기관의 어떤 자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받으셔도 인증의 효과는 동일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CE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내가 EU의 특정 국가에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EU 회원국이면 어디든지 자유롭게 유통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CE라는 것이 이제 유럽에 적합하다라는 뜻의 그 프랑스어가 이제 원어가 되겠습니다. 다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유럽 공동체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증은 종류에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적합하다고 선언하는 DOC, 그러니까 자가적합 선언이나 또는 인증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받는 적합성 인증, 그리고 이 두 가지로 보통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의 유형은 이제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강제 인증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유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이제 자가적합 선언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변경되지 않는 한은 대부분 계속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 이 제품이 적합하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외부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제품에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제품을 계속 이 인증서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외부 공인기관을 통해서 시험을 받았거나 적합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의 유효 기간이 가능한 인정 가능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3년 또는 5년의 주기에 따라서 인증서를 갱신하거나 그런 작업들을 진행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증을 받는데 뭐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하는 부분은 사실 이제 굉장히 제품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전기전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험하고 인증하는데 뭐 한 달, 두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지만 폭발 환경에서 쓰는 방폭 제품이라든지 그 플랜트에서 사용하는 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증받는데 보통 3개월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유럽 지역이나 또는 외부 유럽 지역이 아니더라도 CE 인증을 시험할 수 있는 공인기관으로 시험소로 시료를 보내서 시험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증을 받는 비용은 대략적으로 굉장히 이것도 제품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뭐 일괄된 비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저전압 기기에 해당하는 그 제품들의 경우에는 대략 한 300만 원 내외의 시험 비용이나 인증 비용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CE 인증을 받기 위한 제품의 적용 규격은 기본적으로 유럽 규격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 규격은 거의 국제 규격과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었다 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유럽 규격이 아니고 다른 규격으로 제품을 만들고 그 다른 규격으로 시험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제품이 적합하다라고 기본적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적합함을 증명해야 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럽 규격을 사용해서 제품을 제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DOC와 COC에 대해서는 각각 그 제조자가 스스로 선언하는 경우에는 DOC라는 문서를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제조자가 외부 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제 COC라는 적합 인증서를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적용되는 국가들을 여기 나열해 두었습니다. 유의하실 것은 기존의 유럽연합의 회원국이었던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로 인해서 유럽연합에서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유럽연합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CE 마크가 적용되는 국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 발표 이후에 그 유럽연합의 탈퇴에 따른 영국의 인증제도 변화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CE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인증기관을 통해서 이제 인증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이 인증기관은 약자로 Notified Body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기관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이 공인기관 목록은 국가별로 정해진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그 유럽연합의 공식 사이트에 가시면 각 국가별로 공인기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의 공인기관이든 기관의 그 효력, 그러니까 CE 인증서에 대한 효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각 그 회사별로 맞는 공인기관을 찾아서 인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합성 평가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적합성을 선언하는 방법, 그리고 적합성 인증서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적합성 인증서를 받는 경우에는 이제 공인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받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CE 마킹을 하실 때 어느 공인기관에서 받았는지 그 공인기관 번호를 같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자료 하단에 보시면은 C012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CE 마크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는 0123이라는 기관에서 받았다. 그래서 이 기관 번호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공인기관별로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에서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품이 그 위험도에 따라서 위험도가 조금 낮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합성 선언서 DOC로 가늠을 하고요. 제품이 폭발 환경에서 쓴다든지 하는 그런 위험도가 굉장히 높을 때는 COC가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인증서를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제3자 시험소의 역할이, 그리고 제3자 시험소와 인증기관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C 인증을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여쭤보시면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는 그 절차가 모두 C 인증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제품별로 어떠한 제품은 모듈 A만 적용될 수도 있고 어떤 제품은 모듈 B 플러스 C 또는 어떤 제품은 모듈 B 플러스 D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은 모듈 G, 모듈 H 이렇게 제품별로 적용되는 모듈이 다양하기 때문에 CE를 받는 방법이 한 가지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제품별로 받는 방법이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조자는 기본적으로 이 절차에 따라서 이제 인증을 이제 수행을 하셔야 되겠지만 기술 문서라는 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 문서라는 것은 내 제품에 대한 어떤 기술적 서류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전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기 도면이라든지 회로도라든지 또는 부품 리스트라든지 이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상세한 모든 내용들을 하나의 문서로 묶어서 저희가 이제 기술 문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 기관들에서 기술 문서를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조자가 이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조자가 좀 중심이 돼서 기술 문서를 잘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가 완료가 돼서 DOC든 또는 COC든 발행이 되면은 CE 마킹을 부착해서 시장에 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절차들이 뭐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시면은 일단 모듈 B가 들어가게 되면은 제품 시험을 받아야 된다. 제품 시험이라는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고 공인기관을 통해서 시험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번에 뭐 C, D, E, F 같은 경우에는 제품 시험뿐만이 아니고 그럼 이 공장 또는 제조자가 이 제품을 생산할 만한 적절한 능력이 있느냐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 능력을 보는 방법이 품질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는지 또는 그 생산이나 시험에 대한 품질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이 회사의 제품도 적절하지만 이 회사의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인증이 적합하게 나갈 수 있겠다라고 판정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좀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좀 점차적으로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품별로 적용하는 모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한 방법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마지막에 보시면은 완전 품질 보증이라고 되어 있는 모듈 H의 경우에는 ISO 9001 인증에 따라서 이제 품질 시스템이 갖춰진 경우에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회사가 이제 ISO 9001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모듈 H도 고려를 해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DOC에 대한 그 간단한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제조자가 기본적으로 시험 기관이나 또는 컨설팅 기관에 C 인증을 받고 싶다라고 의뢰를 하시게 되면요. 그 제품을 보고서 시험 기관이나 컨설팅 기관이 이 제품에 적용돼야 되는 모듈이라든지 또는 인증 절차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차에 따라서 시험과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결과를 받고 제조자는 거기에 이제 기술문서를 같이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문서 작업이 끝나면은 최종적으로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을 하고 제품의 CE 마크를 부착해서 유럽으로 수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제품 그 CE 인증 절차가 다양하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CE 마킹의 대상 품목이 크게 보면은 이제 20개가 넘는 카테고리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전압 기기라는 그 지침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뭐 교류 550에서 1000V, 직류 75에서 1600V 제품은 모두 다 해당이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품을 하나하나 명칭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속하면 모두 다 저전압기기 지침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 저전압기기 지침에 따라서 C를 받는 방법은 제일 오른편 끝에 있는 적용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전압기기는 A라는 그 모듈 A를 통해서 인증을 받으라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보시면은 아이들이 많이 쓰는 왕구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모듈 A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B 플러스 C를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조자가 보시고 나는 A로 받겠다. 내가 시험하고 내가 적합성 선언하겠다. 또는 나는 내가 적합성 선언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기관 통해서 시험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인증을 받겠다 하시면은 B 플러스 C로 가겠다라고 적용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CE 마킹 적용 대상 품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왕구, 건축 자재, 그리고 이제 전자파를 발생하는 모든 제품들,
그리고 개인 보호용 장비, 개인 보호 장비라고 하시면 요즘 유행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요즘 그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호 안경이라든지 또는 보호복이라든지 이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요즘 수요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울이라든지 의료기기, 가스기기 이런 것들도 다 시인증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의료기기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진단형 의료기기, 초음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의료기기지만 우리가 그 당뇨병을 체크하는 이런 그 이제 그 체외 진단형 기기 그런 것들이 있고 또는 몸속에 삽입하는 의료기기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다시 인증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발 환경에서 쓰는 방폭 장비라든지 승강기, 압력 용기 이런 것들도 다시 인증 대상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출하는 제품은 이제 기계류가 있고 그리고 무선기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뭐 정보통신기기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CE 마킹 제품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지침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EM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말을 하기로는 전자파의 간섭 을 받는 모든 제품들은 그 제품이 얼마나 그 전자파에서 견딜 수 있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EMC 지침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MC 지침에 따라서 CE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모듈 A를 통해서 적합성 인증을 선언을 하거나 또는 B+C를 통해서 적합성 인증을 받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선기기 지침 같은 경우에는 무선 그 통신을 하시는 이제 모든 제품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3000GHz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모든 전기 기기는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지침의 그 안엑스 1이라는 데를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장비는 무선기기 지침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예를 들면은 뭐 내가 개인적으로 뭐 동호회 같은 데서 쓰는 뭐 무선기기, 아마추어들이 사용하는 무선기기라든지 또는 이제 바다에서 그 배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무선기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 해양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해양기기 배에서 쓰는 무선기기는 인증 안 받으면 됩니까? 이게 아니고 별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기기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별도 지침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박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뭐 휠 마크라고 하는 별도 인증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증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굳이 CE 인증을 받으라라고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CE 지침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 제품은 인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CE가 대상이 아니라면 다른 인증을 무엇을 받아야 되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수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위해 물질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6대 중금속, 납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카드뮴, 육가크롬, 그리고 이제 그 폴리브로마 비페닐, 폴리브로마 디페닐 이렇게 6가지의 제품을 최초로 유럽 연합에서 일반적인 전기전자 제품에 사용을 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은 그 냉장고를 도금하는 데 있어서 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도금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최대 허용되는 농도가 0.1%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최대 허용 농도가 0.01%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는 이렇게 6가지만 규제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프탈레이트 가소제라고 하는 것의 그 위험성이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그 프탈레이트계의 4종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의 물질에 대해서 전기전자 기기에서는 절대 사용을 하지 마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보시면 뭐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위험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리콜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제 이러한 규정 때문에 유럽 연합에서 이제 이러한 규정을 도입하고 난 이후에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제 RoHS 규정이라고 해서 위험 물질을 제품에서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적용 제외 장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별도 지침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말씀드린 아텍스라는 지침은 방폭 장비에 대한 지침입니다. 방폭 장비라고 하시면은 일반적으로 공장이나 발전소 같은 데서 쓰는 그러니까 폭발할 수 있는 환경에서 쓰이는 제품들은 폭발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 폭발하지 않는 안전성이 있는 제품인지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아텍스 인증서를 보통 받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단에 이제 적용 제외 장비라고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방폭 위험 환경에서 쓰긴 하지만 별도 지침에서 다루고 있는 제품들은 그 지침에 해당되는 그 인증을 받으시면 되고, 이 방폭 장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폭발 위험과 관련되어 있는 안정 장치라든지 제어 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가장 기본적이고 좀 시인증 중에서도 가장 그 간단하다고 볼 수 있는 저전압기기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전압기기 지침은 주로 이제 영어로 그 로우 볼티지 디렉티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교류 50에서 1000V 그리고 직류 75에서 1500V 이상의 그 전격 전압을 사용하는 기기는 기본적으로 다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침의 그 대상이 되지 않는 일부 품목들이 있는데요. 그 품목들은 이제 다른 지침에서 다루고 있는 품목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폭발 환경에서 쓰는 전기 기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 아텍스 지침에서 이미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용 전기 기기는 이제 의료기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엘리베이터 부품도 리프트 지침이 별도로 있고요. 전력 양계 이런 것들도 별도의 그 측정 장비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플러그나 소켓은 인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고 각 국가별로 별도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마다 플러그나 소켓의 모양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C 차원에서, 그러니까 EU 차원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그나 소켓 같은 제품을 뭐 특정 국가에 수출하려고 하면 그 국가에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시고 수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LVD 지침에 따라서 적합 선언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기본적으로 누가 제조를 했는지, 그리고 이 제품의 모델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제품이 시험을 하게 된 규격,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 규격, EN 규격의 규격 번호를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적합성 선언서 어떤 지침에 따라서 인증 적합성 선언했는지,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위쪽에 제가 디렉티브 번호를 써놨는데 적합성 선언서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디렉티브 2014-35/EU 지침에 따라서 이 제품은 C 인증을 선언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조자가 아니고 별도의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어떤 상세한 내용, 성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는 적합성 선언서에 주로 들어간 내용이고요. 아래쪽은 이제 적합성 선언서가 아닌 그 기술문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문서라는 것은 그 해당 제품에 대한 전체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도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부품 리스트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그 개념도 설계도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품을 납품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 납품처에다가 그 상세 제품에 대한 어떤 물질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받으셔서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유럽에서 그 제품이 판매가 되다가 사후관리나 시장감시에서 걸렸을 때 관련된 자료를 내놓아라라고 했는데 그 제시를 못하는 경우에는 뭐 리콜이라든지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문서는 반드시 이제 10년 동안 잘 보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전압기기 지침에 대한 이건 원문을 그대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과연 그러면 유럽 법에서 뭐라고 지침을 운영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상 범위가 되겠고요.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교류 직류 대상 범위가 되겠고, 아티클 3번에 보시면은 이제 그 유럽 공동체가 지정한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인증을 받아야지 시장을 출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이 지침에 따라서 만약에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유럽연합의 어느 국가에서도 통용이 잘 되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지침에서 뭐 제품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제품을 어떻게 하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인증 같은 경우에는 표준에 보시면은 제품 시험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인증 제도에 보시면, 근데 여기서는 C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좀 기본적인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기전자 제품이 접촉을 했을 때 사람이 부상을 입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만 되어 있지 어떻게 해서 부상을 입지 말게 하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어떻게라는 것은 제조자가 알아서 판단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이 열이라든지 또는 전기를 흐르게 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라는 내용은 마찬가지로 지침에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제조자가 공인기관과 상의해서 제품을 규격에 적합하게 만든 후에 규격에 따라서 시험을 하고 증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침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없지만 무엇을 하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제품이 이 지침에서 요구하는 2번, 3번 이런 것들을 다 만족을 하는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CE 마킹을 부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문서가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술문서와 적합성 선언서가 다 준비가 되었을 경우에 CE 마킹을 제품에 부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기술문서는 이렇게 10년간 보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보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 내가 어떤 식으로 제품에 이 마킹을 하겠다라는 네임플레이트를 하나 만드셔서 그 네임플레이트를 사용자 매뉴얼에 포함을 시켜주셔야 사용자들이 이 제품이 CE 마킹을 받은 제품이구나 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숙지를 하셔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EN 규격,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연합 규격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이 제품이 적합하다라고 간주가 됩니다. 근데 내 제품이 EN 규격이 아닌 다른 국가의 어떤 규격을 썼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제품이 안전성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럽연합 규격을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 15 아티클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아래쪽 세 번째 내용입니다. 제품이 일반적으로 전기전자 제품이 지침 하나에만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냉장고만 보시더라도 저전압기기 지침의 대상이 되는데 그 냉장고에서 전자파를 방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자파 지침에 대한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냉장고를 만듦에 있어서 납이라든지 위해 물질이 없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ROHS 지침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은 하나인데 최소 3개 이상의 지침이 적용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럼 나는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3가지를 다 만족시켜야지만 제품을 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E 마크는 제품에 잘 보이게 부착을 하셔야 되고 문지르거나 물에 젖거나 했을 때 지워지거나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품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별도로 포장이나 설명서에 부착하실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제품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누군가가 이 CE 마크를 부착해야 되는 이런 지침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은 해운 국가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를 해주셔야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품 하나에 여러 가지 지침이 적용된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LED 마사지 기기인데요. 이 마사지 기기는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스위치도 있고, 조명기기, 그러니까 조명이 나오는 그런 조명기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배터리라든지 그 2차 전지를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이 기본적으로 전자파를 방출하게 되고, 그리고 교류 직류에 해당하는 저전압기기 지침에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납이라든지 카드뮴 같은 중금속을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개의 지침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조자께서 나의 LED 마사지기는 의료용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오래 쓰면은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고 하는 의료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선언을 하시면 여기에 추가로 의료기기 지침을 또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법에 LED 마사지 기기는 의료기기로 받으세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자가 의도한 용도가 있을 겁니다. 제조자께서 이 제품은 단순한 피부 미용기기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시면 여기 3가지 지침만 받으셔도 되지만 제조자께서 이 제품은 의료용품입니다. 의료기기입니다 라고 선언하시면 별도의 의료기기 지침에 따른 의료기기를 따로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유연한 제도이면서도 불구하고 제조자의 책임이 굉장히 많이 부여되는 제도가 CE 제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침별로 요구되는 적합성 평가 시험을 다 받으셔야 되고 그게 끝나면 기술문서를 작성하시고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CE 마크를 부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루투스 이어폰도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요. 블루투스 이어폰은 아시다시피 이제 무선 통신을 기본으로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무선기기 지침이 당연히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말씀드렸던 EMC라든지 저전압기기라든지 유해물질 이게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총 4개의 지침에 해당이 돼서 이 4개의 지침에 따르는 제품 시험을 다 받으시고 기술문서 작성하시고 적합성 선언서 작성하시고 CE 마크를 부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E 마크를 부착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당연히 유럽은 이제 효과를 떠나서 강제 사항이기 때문에 유럽 수출에는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CE 마크를 부착하게 되면 꼭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 어느 나라에 제품을 수출하더라도 유럽 수준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제품이구나라는 제품의 신뢰도가 좀 향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같이 그 인증제도가 없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증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CE 받은 거 있으면 수출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CE를 받게 되면 유럽뿐만이 아니라 인증제도가 없는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써먹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시장 감시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 제품이 이미 판매처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특정 유럽 국가의 정부에서 제품이 안전한지 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수거를 해가지고 시험을 해봤는데 제품이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판정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유럽에서 뭐 전체적으로 리콜을 당한다든지 그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제품이 최초에 인증받았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부품이 바뀌었다든지 해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업데이트를 해서 인증을 다시 받거나 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위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시정 조치만 요구를 하고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CE 마크가 좀 잘 지워지는 제품인 것 같다. 그러니까 CE 마크가 잘 부착이 되게끔 보완을 해라라고 하면은 이제 보완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요. 아예 마킹을 하지 않고 수출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제조자에게 벌금이라든지 뭐 페널티가 이제 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되는 제품에 대한 내용들을 유럽연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하단에 나와 있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어떤 제품이 어떤 걸 위반해 가지고 조치를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다 공유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문제돼 있던 거 아무도 모르겠지. 그렇지 않고 유럽연합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고 수출할 때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인증에 대한 주요 내용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인증을 받으실 때 이제 비용이 좀 문제가 되고 비용이 어려웠다라는 기업들이 좀 있으셔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이 굉장히 중소기업께서 하실 때 있어서 비용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www.exportvoucher.com 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기업들을 선택적으로 기업들에게 인증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께서 이 사업에 들어가셔서 서비스를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인증이 필요하면 인증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인증 말고 저는 전시회, 해외 전시회를 가고 싶다. 그럼 전시회를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선택해서 신청을 하시고 선정이 되시면 정부에서 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인증 분야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로 받으실 수 있는 인증이 약 300개가 넘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인증은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CDOC냐 CCOC냐 상관없이 이게 인증을 비용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비, 심사비, 인증비 이런 것들을 다 지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됩니까? 라고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품 그 기업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수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기업도 당연히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도가 좀 작긴 하지만은 내가 수출 규모가 작다 또는 수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되는 세부 운영 사업에 내 기업이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그 운영 기관에서 하시는 수출 바우처 사업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 바우처 사이트에서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외에도 이제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해외 인증 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이 있거나 또는 회사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인증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내 기업들은 확인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상세 내용은 이지비즈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약 350개 인증이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인증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든 인증비나 시험비, 심사비 이런 것들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인증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셔서 필요한 인증에 대한 정보를 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더 상세한 문의가 있으시면은 저희 KTL의 글로벌 마케팅 센터로 연락을 해주시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SI 코리아의 허성미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센터장님께서 진짜 말씀 빨리 해주셔가지고 전 저보다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을 처음 봐서 지금 잠시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일단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이제 센터장님만큼 이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들으시는 분들께서 영국이 일단 상황이 어떻게 변했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BSI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브리티시 스탠다드 인스티튜션이라고 해서 영국에서는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이자 또 한 분야에서는 이제 어슈런스 쪽으로 해서 이제 인증이나 그런 ISO 쪽의 인증이나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이것도 잠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국내에서는 ISO에 대한 여러 가지 인증이나 교육 그리고 특히 제품 인증까지 지금 포괄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요 내용이 UKC에 대해서 지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핵심 사항을 간단하게 먼저 서머리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 1990년대부터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CE 마킹을 도입해서 영국 내 공급되는 제품에 적용을 계속 해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월 31일 유럽 연합을 탈퇴함으로써 이제 작년 전환 기간 동안 EU와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완전한 브렉시트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전환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잘 타협된 부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UKCA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마킹들에 대해서도 기존의 체제와의 완전히 단절이 아니라 이어져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선은 올해 12월 말까지는 영국 내 CE 마킹 여전히 인정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되시면 되고요. 다만 내년부터는 UKCA 마킹만 의무적으로 허용이 되고 CE 마킹은 영국 내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EU MB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서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티파이드 바디라고 하고 저희가 보통은 인증기관은 서티피케이션 바디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노티파이드 바디 중에서는 뭐 시험소도 있고 이제 인증기관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공인기관 혹은 인증기관 그다음에 뭐 시험기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좀 한국어로는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영국 같은 경우는 UK 어프로브드 바디라고 해서 기존의 EU MB라고 하는 용어가 UKAB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DOC, COC는 앞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패스하고 이제 UK 저희가 보통 영국이라고 하면 다 UK라고 알고 계신데 지금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이 Great Britain이라는 이제 이 GB라는 용어가 앞으로 계속 쓰일 겁니다. 그래서 요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NI는 북아일랜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UK는 사실 Great Britain 플러스 북아일랜드 지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물리적으로는 지리적으로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외에 아일랜드 공화국이라고 하는 유럽 소속의 또 다른 나라 하나가 있다. 예, 그리고 보통 이제 디렉티브나 가이던스와 같은 지침보다 조금 더 이제 의무화나 강제화가 되어 있는 게 규정, regulation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일단 참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따로 이제 여기 그 진행하는 채팅방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조 부탁드릴게요. UKC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바로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그레이트 브리튼 지역에만 해당을 합니다. 네, 그래서 왜 UK가 아닌가요? 라고 이제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데요. 그게 이제 여기서 좀 핵심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적으로는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4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아일랜드와의 그런 물리적인 그런 이제 좀 근접성과 원래 그 예전에는 그 뭐 많은 전쟁과 이런 걸 거치기 전에도 한 소속이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상황들로 인해서 행정적으로는 영국에 소속돼 UK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런 무역적으로나 여러 가지 또 다른 기준에 의해서는 아일랜드나 유럽의 영향을 좀 더 받고 있기 때문에 UKC는 현재 그레이트 브리튼인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UKCA 같은 경우에는 풀 네임이 UK Conformity Assessed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국 제품 적합성 평가라고 저희가 일단 번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국내에서 그 KTL이나 또 이제 다른 그 저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번역하는 용어를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영국 정부가 작년 9월부터 이제 혼선을 좀 피하기 위해서 UKCA 마크 사용에 대한 지침서를 계속 발간을 해왔었고요. 그 이후에 아마도 여러 인증기관이나 시험소나 관련된 대리인들이 미리 이미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에게는 이미 연락을 해서 알려줬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 시장에만 적용되는 제품 마킹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북아일랜드 시장은 여전히 CE 마킹 혹은 UKNI라고 하는 노던 아일랜드 마킹을 요구하기 때문에 UKC랑은 별도라고 또 참조를 해주시면 되고 뒤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영국 GB 지역, 그레이트 브리튼 지역인 이 3개 지역에서의 상품을 판매를 하실 때는 네,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기술 요구 사항을 반드시 충족을 해야 하며 영국 기준으로 영국 관련된 legislation이나 regulation에 해당하는 표준 네, 해당하는 그 표준은 designated 이제 스탠다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gov.uk에 들어가면 정부 통합센터에서 designated 스탠다드라고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특히 이전에 EU 기준에서 이제 regulation legislation이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UK는 어떻게 변형이 되었고 그 용어가 무엇인지 또다시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21년까지는 사실 영국도 이런 무역적인 실제적인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CE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31일까지는 CE 마킹 기존의 문서나 이런 것들로 그대로 영국 시장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조 부탁드릴게요. 네, 하지만 저 일부 이제 대리나 대행사 등 추가 역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EU에서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당연히 CE 마크가 필요하고 UK CE랑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이제 영국과 유럽을 27개국을 동시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28개국에 대한 동시에 UK CE와 CE를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까지는 CE와 UKC 모두가 대응 가능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UKC의 마킹만 영국 내에서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2023년부터는 실제로도 제품에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부착도 해야 된다는 점 참조 부탁드리고요. UK NI 같은 경우에는 이거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일단 백그라운드를 쓰긴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물리적인 지리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굿 프라이데이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벨파스트 협정을 1998년에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와 그다음에 EU와 영국 사이에서 실제로 이 물리적으로는 아일랜드 공화국과 붙어 있지만 또 행정적으로는 영국에 소속이 되어 있는 이 북아일랜드의 원활한 시장의 그런 이제 무역과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북아일랜드 의정서라는 게 사전에 이제 논의가 되어서 만들어졌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 같은 UK 내지만 뭐 예를 들어 경상도에서 뭐 전라도로 가는 이런 경우겠지만 영국 내에서는 실제로는 북아일랜드에서는 CE가 적용이 되고 GB 지역, 그레이트 브리튼 지역 내에서는 UK CE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사실 혼선이 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북아일랜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 관계자들의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퀄리파잉 프로덕트라는 또 따로 용어 정리를 또 이제 법률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적격 상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지금 링크에 제가 따로 또 표기를 해놨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결국에는 예를 들어 운영본부가 북아일랜드에 실제 기반을 두고 있거나 가공 제품 자체가 북아일랜드에서 완료가 되었거나 완성돼서 이제 제조되게끔 준비가 되었거나 여러 가지 실제로 운영이나 가공이나 제품을 제조하는 것의 일부가 북아일랜드에 있는 경우에는 CE 마킹만으로도 GB 지역, 나머지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지역에 그냥 행정적 절차 없이 수출이 가능합니다. 수출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컬러파잉 프로덕트라는 기준을 새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올해 1월, 2월에 이제 발행이 되었고 이제 향후에 또 조금씩 업데이트가 될 수 있다는 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UK NI 마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북아일랜드 시장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아일랜드는 사실 CE 마킹 대부분 다 통용이 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내가 영국 그레이트 브리튼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만약 사업자다. 그런데 북아일랜드가 원래 UK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분리가 되면서 그 무역적인 측면에서는 EU 기준에 따르게 됐다라고 했을 때 또 그레이트 브리튼 지역에 또 혼선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또 좀 관리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북아일랜드 지역으로 가는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UK NI 마크를 필요로 하고 여기 지금 오타가 있는데 EU 시장에 진출 시 UK NI 마크는 CE 마크랑 표기가 되어도 어쨌건 UK NI 마크는 북아일랜드 시장 외에는 전혀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따로 참조 부탁드리고 그리고 UK NI 마크는 하나만 쓸 수가 없어요. 무조건 CE랑 같이 이렇게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붙어져서만이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북아일랜드 의정서 내용을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만 이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2024년 말까지만 그 의정서가 유효해요. 그래서 지금 일단 그 그 나라들이
협의를 한 것이 2024년까지이기 때문에 2024년 말에는 이제 그런 의회의 북아일랜드 의회 투표를 거쳐서 이 체제를 유지를 할지 아니면 UKNR 체제를 버리고 C나 UKCA로 갈지 이건 이제 시민들과 그쪽 주요 기관들의 의견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점. 그래서 한 2024년 초부터는 이 변화에 대해서도 한 번쯤 북아일랜드 시장이 크다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이 사실상 제일 좀 중요한 장표라고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 그 곳에 좀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면 그 영국 거부다 UK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토시 하나 틀지 않고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의역이 들어가게 되면 좀 오히려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선 아까 북아일랜드 제품을 배치하는 이제 배치라고 했지만 사실 뭐 수출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그 대리인이나 그런 이제 바이어에게 이제 보낸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럴 경우에 만약에 기존의 EU 그 공인기관을 통해서 만약에 시장을 간다 그러면 C 마킹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대로 진출하시면 됩니다. 네, 북아일랜드 C가 통용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인증받던 기간이 영국에 있었는데 그 영국의 기간은 UK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자동으로 인증 기간이 UK 소속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EU MB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UK 기반을 둔 인증 기관에게 문의를 하셔서 UK NI 마크에 해당하는 걸 별도로 이제 전환 혹은 새로 받으셔서 북아일랜드 시장을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국, 그레이트브리튼 지역의 제품을 이제 수출하시는 경우에는 제작된 제품이 이제 올해 말까지는 UKC를 새로 받으시거나 기존의 CE를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 UKC의 마킹이 동봉된 문서나 패키징 어디건 일단은 의무적으로 이제 인증을 무조건 받아야 되고 DOC를 하거나 COC를 하거나 기준에 따라서 그 다음부터 제품에는 2023년부터 부착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퀄리파잉 프로덕트 굿즈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북아일랜드 제품을 그레이트브리튼 시장에 배치할 경우에는 적격하다라는 것만 증빙만 된다라면 그 CE 마킹 혹은 CE UKNI 마킹만으로도 영국 시장에서 2024년까지 계속 이렇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 UK 시장이라고 하는 그 그레이트브리튼 시장 내에서도 사실상은 CE랑 이 UKC랑 이 마킹이 좀 혼용돼서 계속해서 사용은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를 감시하는 기관에서 이 지금 제품에서 하고 있는 이 대리인을 통해서 적격하게 다 증빙을 가지고 있느냐, 원래 10년 보관을 해야 된다고 아까 들으셨겠지만 했을 때 이제 걸리지 않게끔 미리 다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준비를 미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EU 시장에 아까 영국을 제외한 27개국은 CE 마킹 꼭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기존의 우리 기관이 UK AB로 전환이 됐다면 EU MB를 새로 찾아서 네, CE 마킹을 유지를 하거나 새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이 제품을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New Approach Product라는 말과 Old Approach Product, Non-Harmonized Product 이런 말이 좀 있어서 저도 사실 좀 제가 완전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EU에서 기준을 잡고 있는 여기 오른쪽에 장표에 잠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와 그 안전규칙이나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하나로 조화롭게 만드는 그 영역이 실제로는 전체 영역들 중에 한 90%에 해당한다라고 그 관련 법규들이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올드 어프로치라는 이제 그런 제품이 있고 뉴 어프로치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드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섹터에 기반하고 굉장히 그 특유의 그 섹터 고유의 특성이 굉장히 강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의료기기 같은 거나 화학품, 뭐 우주,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오토모티브 일부 이런 또 규정들이 또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 또 안에 부품에 대해서는 또 일부 뉴 어프로치가 적용이 되거나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들이 있지만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뉴 어프로치가 개인 보호 장비나 기계류, 이제 가스용품과 같은 기본적으로 COC를 요구하는 또 그다음에 또 DOC를 요구하는 그런 대부분의 제품들이 뉴 어프로치의 제품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non-harmonized area 같은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 뭐 식품군이나 가구 같은 경우나 이제 각 나라별로 고유의 또 기준이 있는 경우에 그걸 굳이 다 유럽 기준에서 다 통일하지 않은 그런 경우를 또 의미한다라고 용어를 잠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UKC의 대상 제품은 사실 CE 대상군과 정말 거의 지금으로서 95% 이상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건 제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UKCA 마킹에 해당하지만 특별 규칙을 적용받는 항목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앞서서 그 올드 어프로치라고 했던 부분들이 여기에 좀 해당을 하는데요. 그래서 의료기기라던가 철도 쪽이라던가 이제 그다음에 건설 자재 쪽 일부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민간 화학 폭발물이나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각 섹터별 모듈별 그 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를 따로따로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1월 1일부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제품에 무조건 부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최소 이제 5mm 높이는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UKCA 마크와 CE 마크는 같이 부착하셔도 됩니다.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시인성이나 뭐 이런 가독성이나 이런 거에 좀 침해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하시던 방법대로 별도의 제품에 따로 새겨 넣을 필요 없이 그냥 같이 하셔서 유럽 시장과 영국 시장까지 수출하시면 됩니다. UKCA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영국도 유럽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EN 기준을 대부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의 디렉티브나 레귤레이션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저전압, EMC 지침 등등등 이 대부분의 지금 뉴 어프로치에 해당하는 이런 기준들이, 프로덕트에 해당하는 이런 기준들이 사실상 UKCA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문의를 많이 받지만 우선 제가 항상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존에 무엇을 하셨었나요로 먼저 문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CE를 받았고 DOC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2016 어떤 거에 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셔서 제품 양식 그 문서를 하나 더 만드셔서 마크를 바꾸셔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DOC의 경우에. 그리고 COC의 경우에는 뒤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요구사항이 지금으로서는 정말 동일하기 때문에 거의 99%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부터 UKCA를 준비하기 위해 추가적인 테스팅 랩을 찾아야 된다거나 뭐 다른 그런 일들을 좀 더 많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 같은 기준에서 본인들의 뭐 내부에서 사건 사고가 생기거나 산업계에서 뭔가 좀 이슈가 생기거나 해서 규정이나 레지슬레이션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스탠다드가 거기에 따라 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거기에 따른 테스팅이라든가 요구하는 그 기술 문서 내용들이 다 업데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미 하나 좀 업데이트된 내용인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것들은 좀 괜찮은데 에너지 라벨의 경우에는 이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에너지 라벨 크레이트스를 하는 새로운 사이트가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럽연합기가 아니라 영국차 국기를 일단 활용하도록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기존의 기준을 넣고 라벨링하는 그런 과정이 좀 뭐 미미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 실제 테스팅 같은 게 추가되거나 할 경우에는 그것도 좀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선 확답을 좀 드릴 수 있는 건 올해는 당연히 CE로 다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그 변화가 미미할 것이다라고 모두들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표준이 이전에 EN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이거 지금 제가 마스크로 하나로 PPE 제품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EN 149였다. 근데 이게 영국 표준도 EN 동일한 걸 쓰는지 궁금하시다 할 경우에는 보통 구글이나 그 BSI 샵 같은 데나 아니면 정말 그냥 아무 데서나 좀 쉽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앞에다가 BS라고 하는 브리티시 스탠다드가 맞는지에 대한 BS 띄우고 EN 띄우고 149를 쳐봤을 때 이게 그 문서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영국 내에서도 이걸 인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표준들은 당연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도 EN을 따르고 있지만 예를 들어 어떤 표준들은 제가 여기 오른쪽에 표기를 해놨지만 BS ISO인 경우도 있고 BS IEC인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표준이 여러 조합들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이제 그 ISO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국제 표준을 영국 표준과 동일시해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말이고, IEC 표준을 이제 전기 그쪽의 표준을 또 영국에서도 영국 표준화 시켜서 동일하게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또 대부분 많고, 그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관련된 레귤레이션은 2016년 뭐 버전이 2022년에 여러 가지 이제 제품별로 다 다양하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데지그네이트 스탠다드가 예를 들어 뭐 전자 제품만 해도 716개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로 표준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또 이제 관련돼서는 그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단 올해 내년까지는 기존에 쓰셨던 그 데지그네이티드, 그러니까 할모나이즈 스탠다드를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서 좀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인증 관련해서 잠깐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센터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기존의 이제 EU 27개국에 해당하는 이제 공인 기관의 그 넘버는 MB라는 Notified Body라는 MB 땡땡땡땡 네 자릿수를 쓰고,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UKAB라고 하는 어프로드 바디라고 하는 또 공인기관 승인기관 공인기관에 해당하는 또 네 자리를 씁니다. 뒤에 네 자리 땡땡땡땡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올해 1월 1일자로 기존에 영국에서 본인들이 그 노티파이드 바디라고 MB라고 등록을 해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동적으로 그 뒤에 네 자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앞에 MB가 AB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계에 만약에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티파이드 바디로 영국에 기반을 두고 활동을 하다가 브렉시트라는 얘기가 3, 4년 동안 이제 흘러나온 동안 그래도 우리는 영국 시장이 커서 영국에 계속 기반을 두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1월 1일자로 자동으로 UKAB가 되면서 이제 뒤에 뭐 땡땡땡땡 그 기존의 네 자리는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그 MB 자격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UK 자격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EU 인증기관 AB 같은 경우에 조회를 하시고 싶으면 시험소라든가 뭐 공인기관 조회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난도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관련된 법률부터 표준부터 그다음에 인증기관이 어디 있는지 어느 나라에 몇 개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 연락처까지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인증기관이 아니면 어디선가 뭐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본인들이 인증을 다 해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뭔가 좀 신뢰성이 의심된다 할 때는 이렇게 공인 사이트에서 먼저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자로 MCAB라고 하는 마켓 컨포머드 어세스먼트 바디라는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UKCA를 인증할 수 있는 기간, 뭐 테스팅을 할 수 있는 기간, 문서 리뷰를 할 수 있는 기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간별로 그다음에 위치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들어가서 사례를 지금 좀 잠깐 저희 회사를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현재 140개의 UKAB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UK 그 AB로서는 그래서 여기 밑에 링크를 바로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BSI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어시어런스 UK의 경우에는 레지슬러티브 에리아라고 해서 이제 법령에 대해서는 어떤 걸 커버하고 있는지가 여기 일단 러프하게 나와 있고 클릭해서 들어가 봤을 때는 각각의 컨스트럭티브 뭐 건설 자재 그다음에 뭐 가스 용품 등등등 해서 8가지가 나와 있고 이걸 또 클릭했을 때 어떤 그 기준을 포괄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인증기관이라 하더라도 이 범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개별 범위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다 받아야지만이 그 자격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꼭 그 범위가 우리 제품에 해당하는 범위가 있는지를 같이 확인을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UKCA 마킹을 준비하실 때 아까 COC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유럽만 진출한다. 유럽 27개국만 진출할 때 기존의 C를 가지고 계시면 그대로 유지. 근데 C 인증서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EU 난도를 검색하거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검색 포털을 통하셔서 이제 많기 때문에 검색을 하셔서 또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영국 UK 지역만 그러니까 북아일랜드 포함해서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아일랜드 모든 지역을 이제 수출하고 유럽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수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CA 인증서가 굳이 필요하지 않겠죠. UKCA 관련된 인증만으로 충분하니까 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UKAB는 대부분 거의 99% UKNI까지 동시 인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가 북아일랜드랑 GB 지역을 동시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마킹에 대한 그 인증을 동시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 그래서 UKAB를 찾아서 또 신청하시면 되고 그레이트 브리튼 지역만 진출하시는 경우에는 기존 CE 마킹을 이제 그 2021년 내로 UKCA로 전환을 하셔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UKNI도 필요하지 않고 그레이트 브리튼이 메인 지역이기 때문에 UKCA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증 기관이 그걸 대응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혼선이 너무 많고 그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부담을 다 가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플렉서빌리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인증기관, 연락하고 있는 인증기관이나 대리인이 뭐 안내를 해줄 텐데 기존에 우리 테스팅 리포트라던가 우리 인증서가 유효하다면 그거에 대한 문서 리뷰만 가지고 짧은 기간 내로 뭐 한 달 내로 뭐 2주 내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인증서를 다시 발행을 하는 필요한 경우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참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DOC 관련해서는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당연히 적합성은 COC는 해당하지 않지만 만약에 DOC임에도 내가 추가 인증을 받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기간의 정보를 함께 넣어야 되지만 그 공인 대리점이나 대행사, 예를 들어 영국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름과 주소를 꼭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사 혹은 공인 대리점 혹은 이제 representative 혹은 importer 혹은 distributor의 이름이나 주소를 꼭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보관하는 거에서는 똑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는 예전과 조금 달리 영국 내에서 공인 대리점이나 대행사가 거기 주소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분들이 이제 이 제품이 DOC를 했지만 실제로 레귤레이션이나 그런 기준을 다 밑하는 에비던스를 다 갖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걸 부합하는지를 리스크를 본인들이 좀 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진술서가 또 조금 첨부건 유첨이건 본문 내용이건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리점, 대행사, 수입자, 레프레젠터티브 이 사람들의 역할이 조금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건 제품별로 조금 상이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룰은 이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대리인들이나 기존의 대리인들이 좀 다른 문의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우리 제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DOC 제품인지 거의 기존과 동일하지만 한번 더블 체크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여기 링크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가끔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여기 또 추가로 링크 도움 되시라고 다 찾아서 좀 넣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소비 제품에 대한 그런 라벨링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보를 이제 우리 회사 제품에 예를 들어 냉장고다 그러면 한 개 한 개 전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활용 목적 이런 걸 다 이제 넣었을 때 이제 각각의 EU의 기준과 UK의 기준이 다르게 라벨을 출력을 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영국의 라벨을 이제 출력하실 수 있는 거를 또 여기다가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필요하신 경우에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네. 그리고 앞서 대부분 DOC나 이런 것들 다 비슷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건데, 제가 그 올드 어프로치 제품군들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우리나라 제조사 등에 좀 기반이 큰 게 의료기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부분만 좀 추가로 정리를 했으니까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나 그런 아까 올드 어프로치에 해당하는 섹터들은 지금 나머지 뉴 어프로치에 해당하는 기준과 굉장히 좀 상이한 그 UKC의 마킹 적용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브리튼 지역에는 사실상 2023년 6월 30일까지 CE 마킹을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의료기기 제품이 클래스 1이건 2건 3건 다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2023년 6월 말까지 유예 기간이 있다라고, 이걸 이제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해서 은혜 받은 기간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영국에서는 표현을 하는데요. 만약에라도 좀 영국 원문을 찾고 싶으실 때 그 용어를 또 쓰시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아일랜드 지역도 지금 이미 CE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영국 전체 지역을 CE 마킹만으로 2023년 6월 말까지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국이 메인이라서 리스크를 좀 낮추고 싶다. 이 경우에는 UKCA 마크도 당연히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이미 인증받은 사례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인증서가 나오기까지가 클래스별로 좀 상이하긴 하지만 그래서 미리 꼭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참조해 주셔야 될 점이 있어요. CE를 쓰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UKC를 받으셔도 되지만 꼭 하셔야 되는 것이 영국 대리인 대표 representative, 그 다음에 MHRA 의약품 규제청, 여기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이 CE를 계속해서 가지고 그걸 활용하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모든 제품은 등록은 마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지만이 영국 시장에서 진출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UKCA라고 하더라도 MDR, AIMDR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브렉시트 전환 기간 그 이후에 발효가 되기 때문에 MDR이나 이런 경우에, 그래서 실제로는 영국은 MDD에 대한 CE, AIMDD에 대한 CE 이런 것만 다 일단은 허용을
기준을 다 받아들여 준다라는 점 참조를 해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또 영국 내에서 UK MMD 빌이라는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법안이. 그래서 이제 의약품과 이제 의료기기에 대한 법안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영국에 대한 새로운 그 독립형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와중이라, 이게 올해나 내년에 이제 도입이 될 경우에는 사실 UKCA에 대한 인증 기준도 좀 당연히 변경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MHRA라고 하는 의약품 규제청의 역할이 굉장히 좀 강력하고 큽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쪽은 여기 사이트라든가 여기서 유튜브로 가끔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꼭 이걸 한 번씩 참조해 보시면 좀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올해 1월이랑 작년 10월부터 해서 MHRA에서 계속해서 이런 자료들을 많이 배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내용들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UK Medical Device Regulation 2002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위에 보이는 이제 AIMDD 이 디렉티브 세 가지만 가지고 일단은 참조를 해서 쓰고 있다. 그래서 MDR과 IVDR은 이제 그레이트 브리튼 지역에는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 아까 다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밑에 또 추가적으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 링크도 걸어놨으니까요. 내용을 한번 직접 들으시고 싶으신 분께서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기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클래스별로, 그 다음에 타입별로 실제로 대리인을 등록해야 되는 기간과 제품을 등록돼야 되는 기간이 상이에요. 그래서 리스크가 큰 거 먼저 일단 5월, 9월, 내년 1월까지 이런 식으로 유예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꼭 확인을 하셔서 그 절차를 꼭 밟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간혹 그 브렉시트 관련해서 그럼 영국의 기준은 알겠는데 그럼 EU에서는 이런 브렉시트 이후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가이드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또 이제 링크에 들어가서 보시면 관련된 또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인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EU에서는 향후에 어디까지 허용을 할 거고 이런 기준들이 좀 러프하게지만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 거의 대부분의 발표를 마치고 저희 BSI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국가 표준을 제정하는 대표 기관이지만 영국에 새로운 법령이 생겼을 때 그걸 저희한테 영국 정부가 건건히 사실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의뢰를 받아서 이제 리뷰를 통해서 전문가들과 산업계 사람들과 함께 표준을 만들고 그게 BS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국내에서는 사실 인증이나 교육 위주로 좀 하고 있긴 하지만 혹시라도 관련돼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또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